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가운데 3일째는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려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검의 국정농단 수사가 마침표를 찍으면서 향후 전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과 대선 주자들의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전용학 전 새누리당 의원,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3일째인데 오늘 좀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 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 이 두 집회의 장소와 동선이 좀 가깝다 보니까 혹시나 어떤 충돌이 있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집회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여기 연합뉴스 TV 스튜디오에 오면서 두 집회 현장을 거쳐서 왔습니다. 예, 태극기 집회는 현재 한창 집회가 고조돼 있는 분위기고 촛불 집회는 이제 아직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는 준비 단계에 있었습니다. 이제 탄핵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양측의 긴장감 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집회, 처음에 촛불 집회로 시작해서 요즘은 이제 태극기 집회 인원이 더 많이 모이는 이런 상황입니다만 세계 각국의 언론이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이면서도 아주 평화적이고 질서 있게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탄할 만큼 질서 있게 진행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바지에 이르면서 혹시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대중집회의 특성상 작은 충돌이 인화성 크게 발전할 소지가 있어서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시민들께서 양 집회에서 보여주셨던 그 수준 높은 태도를 유지하신다면 크게 걱정할 사안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3.1절 98주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공약 3장에 보면 이 98년 전 우리 선조들께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흐르지 마라. 그리고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이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해서 우리의 주장과 태도가 어디까지든지 광명정대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3.1절을 맞아서 두 집회에 참석하시는 시민들께서 3.1 정신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큰 탈 없이 좀 잘 마무리가 돼야 할 텐데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지금 이곳을 걸어오면서 좀 두 집회 장면을 장소를 걸어오면서 목격을 하고 왔고요. 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바로 우리 연합뉴스 TV 바로 뒤쪽이 조계사 아니겠습니까? 조계사와 이 연합뉴스 TV 사이에 보면 그 보성사라고 하는 그 터가 기념물이 있는 곳을 지나오게 되는데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부터 98년 전에 우리가 3.1 만세 운동을 할 때 기미 독립 선언문을 인쇄하던 인쇄소 터입니다. 그 터와 조형물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98년 전에 그렇게 일경의 눈을 피해서 목숨을 걸고 이 3.1 독립 만세 운동을 임했던 우리 선조들의 마음을 이 시대에 좀 바로 이어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사실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아주 중대한 이 헌법 질서의 파괴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우리 국민은 떨쳐 일어나서 그것을 바로 잡은 적이 있습니다. 정치인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바로 잡은 적이 있죠. 자, 우선 그 98년 전 이야기했습니다만 3.1 만세 운동 때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 3회 임시정부의 법통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뭐 이런 노력들을 한 적이 있고 또 근래에 와서는 그 4.19 혁명을 통해서 중단된 민주헌법의 그 위기를 세우고자 하는 국민의 노력이 있었고 60항쟁이 있었습니다. 또 5.18 광주 민주항쟁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이 국정농단, 민주주의 위기, 이 헌법의 위기, 이 문제를 지금 국민들이 광장에서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서로 의견과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이 광장에서 어떤 목소리든지 서로 다름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약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통합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이 3.1절을 맞는 이 양 광장의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아무래도 집회에서 조금 더 자극적인 발언들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떤 결과,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또 후폭풍은 분명히
있을 건데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법에 의해서지만 파면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다루는 탄핵은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후폭풍이 클 거는 분명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 우리가 얼마나 법에 따라서 질서 있게 이후 문제를 정리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질서와 그리고 이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이렇게 떼어놓는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이 헌재 결정이 인용으로 나면 이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고도로 표시할 것이고 기각이 된다면 촛불 민심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 이제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는데 네. 헌재에서 이 판단하는 부분은 우리가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원칙은 무엇보다 법치가 기본입니다. 네. 그 판결이 법에 따라서 국민 상식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식과 그 법의 이론이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법에 의해서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설령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것을 수용해야 대한민국 법치가 살고 민주주의가 살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다소간에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이 큰 충격, 이것은 뭐 이 정치적으로 경착륙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다 하는 이 자부심, 이것을 가지고 이 충격을 극복해내야 하고 또 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충격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네. 자, 그런데 그 여야 의원들과 대선 주자들도 지금 집회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놓고 바람직하지 않다.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어떤 불복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애초에 이 광장의 촛불, 이 또 광장의 모임은 사실은 정치권이 만들고 정치권이 이끌어온 것이 아닙니다. 국민 스스로 만들고 참여해온 것이죠. 그런 국민의 어떤 처음에 시작됐던 촛불 광장에 그런 국민의 분노에 또 응답하는 것, 또 함께하는 것, 그것이 정치인의 의무, 하나의 의무였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참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앞에 나서서 뭐 발언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자제했고 사실은 그런 발언권도 잘 주지도 않은 측면이 있죠. 그럴까 봐. 네네. 그래서 정치인들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시민 속에 그냥 그렇게 함께 조용히 참석하는 것, 이런 원칙을 이제 가져왔고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또 가서 발언을 또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에 대한 입장을 또 표명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 전용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정치인들이 참여하더라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는 것, 이 광장의 목소리를 부추기지 않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를 위해서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이 지나면 당분간 어떤 결과에 따라서 또 혼란이 또 있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만, 우리는 위대한 지혜로운 국민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갈라진 광장이 더 멀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통합이 대한민국으로 가도록 지혜를 또 발휘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어떤 호소를 국민께 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우리는 서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탄핵 심판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평의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네네. 이제 선고가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열흘 정도, 뭐 10일이나 13일 날 나온다고 가정하면, 네네. 그런데 이제 평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좀 예측 좀 해주시죠. 네, 오늘도 이정미 소장 대행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헌재 재판관들께서 나오셔서 기록 검토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 기록 검토할 법리가 많기 때문에 네. 이 사안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리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쟁점도 많습니다. 우선 최순실 씨 수사 기록만 해도 5만 페이지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네. 보통 500페이지 이 책으로 볼 때 그거 20권 분량입니다. 물론 그동안 이제 계속 헌재 심리가 진행되면서 헌법재판관들이 거기에 양측에서 제시한 문건이라든지
증인 신문이라든지 증거조사 내용이라든지 최종 변론 그 내용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은 잡고 있었겠지만 법률 쟁점 부분에 관해서 하나하나 검토를 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법리와 이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사실 검토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하는데 이제 어제 1차 평의가 있었고요. 1차 평의라는 것은 이제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께서 이런 쟁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면 헌법재판관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식으로 이제 평의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최종 판결, 그 평의의 결과로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결정하는 판결은 이제 발표 날 하든지 아니면 그 전날 할 거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데 어쨌든 축약한 것은 5가지고 실제로 국회에서 탄핵 의결서에는 13가지로 돼 있고요. 지금 현재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는 부분은 17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하나하나가 다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좀 이론이 있을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현재 재판관들 간에 이것은 재판연구관이나 이런 분들도 없이 오직 8분만 모여서 하는 거라 이렇게 이제 법에 돼 있고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아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네. 이정미 소장이 네. 이렇게 저기를 보니까 아주 이렇게 뒤를 목을 만지면서 이렇게 좀 아주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 그 현장에서의 그런 어떤 변호사들 간의 다툼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갖는 역사적 무게와 사안의 복잡성 때문에 그런 거라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엄중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예, 박 의원님도 일단 선고 날짜는 10일이나 13일 정도로 보시는지 또 그 밖에 좀 주목해봐야 될 것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미 그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의 과정을 보면 대통령 측 대리인단들이 네. 태도에 저는 굉장히 주목을 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평의 과정을 통해서 판결에 이르게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3월 10일 정도에 선고를 할 것으로 예측하는 경향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자, 네. 그것은 뭐 그런 대로 진행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에 대통령 대리인단직들이 나와서 이 최고 권위를 가진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이 태도, 무더기 증인 신청을 통해서 시간 끌기를 한다든가 또 정말 궤변에 가까운 막말을 한다든가 최고 사법기관인 이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러한 행동들로 일관해왔을 때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저분들이 그 피소추인인 대통령의 어떤 방어권을 행사하기에도 굉장히 그 시간이 모자랄 텐데 왜 저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전용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많은 사법적 쟁점들이 이미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관들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막중하게 따져보긴 하겠습니다만 이미 어떤 결론들은 판결에 대한 결론들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국정농단이라는 걸 통해서 법의 권위가 무너졌다면 사실은 이 헌법재판소 이 판결 과정 이 전체를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리인단 측의 그런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이 사법적 기관의 권위마저도 무너진 뭐 이런 어떤 좀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엄중한 권위 있는 결론들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그 무너진 사법기관의 어떤 그 권위 이런 것들을 국민 앞에 바로 세우는 또 그걸 통해서 법과 민주주의 권위도 바로 세우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주리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자, 이제 변론은 모두 마무리가 됐죠. 최종 변론 대신 이제 서면 진술을 제출을 했는데요. 박 대통령이 어떤 상황이 오든 갈라진 국민들 마음을 모아서 지금의 혼란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십니까? 뭐 원론적인 말씀이시지만 대통령직은 역사와 대화하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무게가 있는 자리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할 수밖에 없고 또 승복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 탄핵 재판은 일반 형사 재판과 달리 불복해서 항소하거나 무슨 재심을 요청하거나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네. 최종 판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일반 공무원들과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징계 절차입니다. 법리적으로 볼 때 형사 재판은
이제 일정 부분 이 과실범,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그럴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과실범을 제외하고는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진 목적범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탄핵도 그와 비슷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 소추를 받고 그 탄핵 심판을 이제 받는 건데 그렇다면 꼭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불법을 저질렀다고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네. 파면될 수 있는 것이 이 탄핵의 법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아마 어쨌든 결과적으로 자신의 선의로 출발하고 문화창조와 체육발전을 위해서 미래재단, K스포츠재단을 설립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특정 개인의 사적 이익에 의해서 활용됐다 한다든지 하는 것만 있어도 네. 아마도 탄핵 인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는 그런 법률적 책임과 함께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막중한 위치에 있는 분이 져야 했던 정치적 책임도 함께 져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승복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언행이 있다면 네. 역사적으로 심판받고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선거 때까지 어떤 추가적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또 뭐 청와대 측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선거 전 뭐 하야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었는데 박 대통령이 앞으로 이 선거 결정에 대해서 승복을 하게 될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남은 기간 네. 동안 여론전이 그게 달할 것입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혼란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하신 말씀 역시도 여론전의 일환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한번 돌이켜 봅시다. 지금 대통령께서 검찰, 당신이 지휘하는 검찰, 자기가 임명한 검찰이 수사도 못 믿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검찰 수사 받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해놓고 받지 않으셨습니다. 또 특검 수사도 받을 용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특검 수사에 한 번도 응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대면 조사라고 하는 것, 일정의 유출이라고 하는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거부하셨습니다. 또 녹음이나 녹화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안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 자기가 작성한 입장을 이동업 그 재판관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읽으시면서 여론전을 하신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지금의 혼란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하신 말씀은 정말로 이게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 이 갈등을 계속 만들고 사실은 확대 증폭시켜 온 것이 대통령의 이런 태도였습니다. 법과 질서를 무너뜨렸으면서도 이 법과 질서에서 수사 자체를 거부하는 대통령의 이런 무책임한 행태 때문에 혼란이 이렇게 극도에 왔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걸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못 믿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례적으로 하신 말씀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책임지는 길은 승복은 당연합니다. 당연한 것인데 본인께서 이제 남은 기간이라도 정말 지금까지 상처받고 그렇게 한 국민의 마음을 위무해주고 위안해주고 희망을 주는 이런 말씀들로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남은 기간 안타깝게도 여론전이 계속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특검 연장이 결국 무산이 되고 종료가 됐는데요. 야권은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과 새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새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현성은 모르겠습니다. 예. 또 황교안 탄핵 당연히 해야 된다. 될지 안 될지 그거에 대해서 별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아마 야권이 져야 할 책임이라고 하는 것 결과에 따라서 그것도 있을 것이거든요. 황교안 대행 당연히 그 특검 연장 안 해주는 그 입장이 특검 연장 해주려고 기대했습니까? 야권에서 안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저렇게 이제 강하게 하는 것은 아마 야권으로서도 국민 여러분께 이런 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명확하게 하고 가자는 의미일 것이고 아마 지금 의회 구조상 또 직권상정을 정세균 의장께서 안 한다고 선언하신 마당에 네.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 네, 그래서 아마 일부에서는 야권이 책임을 좀 면하고 쇼잉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그것도 야권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그런 말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야권으로서는 이 특검이 연장 안 된 것 이런 것도 현재의 상황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을 잘 이끌고 갈 것인가라는데 지금은 이제 더 머리를 맞대고 3월 임시국회에 좀 해야 될 것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저희 당 입장과 제 개인의 의견을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특검법이나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문제는 야권이 촛불 집회 민심을 겨냥한 정치적 제스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특검 연장이 승인되지 않은 것이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기존의 검찰에서 수사하기 어려운 대통령과 권력 핵심부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특검에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조사에 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수석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마감하게 된 것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핵 선고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탄핵에서 이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또 설령 새 특검법이 제정이 되더라도 탄핵이 기각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수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찰이 됐든 특검이 됐든. 그렇기 때문에 새 특검법이 됐다 해도 특별한 실익이 없고 해서 특검법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뭐 달라질 게 없고요. 그다음에 야권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얘기하는데 이거 네. 탄핵의 남발입니다. 그분이 법에 정해진 대로 승인을 할 수도 있고 불승인할 수도 있는 권한대행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법에 따라서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승인하지 않겠다 하는 거를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해서 탄핵하겠다 하는 것은 일종의 행정부에 대한 협박이고 이것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만약에 탄핵 의결에서 소추한다면 그건 100% 기각입니다. 예, 이런 걸 하는 거는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고 탄핵을 남발해서 오히려 대통령 탄핵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에게 봐라 이렇게 야권에서 탄핵을 남발하지 않냐 네. 하는 빌미만 줄 수 있습니다. 네. 네. 박 의원님도 하실 말씀 더 있을 네, 것 제가 같은데요. 잠깐 붙이면 네. 야권은 그렇다 하더라도 야당으로서 역할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민주주의가 무너진 이 와중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황교안 대행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해야죠. 지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적당히 타협하는 시기여서는 되지 않고 탄핵이라고 하는 초강수를 쓸 수밖에 없는 야권으로서 고통스러운 결정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나 황교안 대행이 정말 자기 직권 남용, 직무유기 뭐 이런 것들을 했다고 야권은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것. 그것이 의회 안에서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별개라 치더라도 그런 것을 안 될 것을 예측해서 야당이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께 황교안 대행이 왜 탄핵의 대상이 돼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 탄핵 정국 전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는 그런 차원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네. 야당은 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뭐 야권에서는 서로 선 총리 후 탄핵 이걸 안 한 걸 가지고 네. 서로 네. 말싸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김병준 총리 지명자를 대통령 인사를 느닷없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그것을 의회와 협의를 하고 하셨어야 되는데 네. 협의를 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이 문제가 뭐냐면 총리의 권한의 범위 이런 것들을 정확하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그걸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이런 것보다는 큰 흐름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용학 전 새누리당 의원,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